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경우를 보면 지금 신너트크를 말하고 있는데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이 많이 앞서 있는데요. 중국의 총 R&D 투자 규모가 이미 2,100억 달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약 3배가 되고 있고 민간 기업의 R&D 투자 규모도 이제 처음으로 우리 기업의 규모를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정부 R&D가 계속 매년 5% 이상 증가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1%대로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서 민간 기업의 R&D 투자 계획도 또 줄어들거나 정체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렇게 한정된 재원을 투자하는 특히 정부 R&D, 공공 R&D의 어떤 투자율을 높이고 또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이 기술혁명, 기술혁신 시대에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고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큰 고민이고, 그러한 취지로 오늘 수요 포럼에서는 기술혁명의 시대에 공공 R&D의 변화를 주문하다라는 주제로 공공 R&D 역할의 재정립에 대해서 함께 고민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 발표를 해주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석 연구원님, 또 패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울산의대 생화학 분자생물학 교실의 손기현 교수님, 또 에트리홀딩스의 조명식 대표이사님, 또 키스텝의 강현구 공공기술조사실장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 키스텝 수요 포럼에 또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유명희 전 BH 청와대 미래전략 수석님, 그리고 김봉수 부장님도 많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목을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공공 R&D, 정확한 용어는 아니죠. 국가연구개발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들을 하실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 그리고 저희 연구는 사실 R&D에 대한 어떤 특화된 연구기관도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공공 R&D의 시스템 안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는, 또 국민의 시각으로 보는 공공 R&D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 뭐 실체를 그대로 비출 수도 있고 왜곡돼서 비춰질 수도 있고요. 과대 포장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실제 능력보다는 평가자가 될 수도 있고, 과연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 건가? 저는 이제 제가 발표하는 내용이 그게 크게 틀리진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공공 R&D 현황을 보실 텐데요. 공공 R&D라는 거는 사실은 뭐 제가 설명을 좀 생략을 할 거고요. 용어 자체는 뭐 일단은 정부 돈이 들어가는 R&D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공공 R&D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많이들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시장 실패고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 실패라는 거는 이제 공공재 같은 경우는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아무도 생산하려고 하지 않죠. 생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쓰는 게 공공재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런 쪽에서 만약에 정부가 가만히 놔두면은 실제로는 사회가 또는 경제 전체가 필요로 하는 그런 공공재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R&D가 이제 대표적인 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공공 R&D의 주된 기능은 이제 민간 R&D를 유도를 해야 됩니다. 공공 R&D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공공 R&D가 어떤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 결과를 냈을 때 그게 민간 R&D가 그럴듯하다 하고 쫓아가야지만 공공 R&D의 어떤 진짜 기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이제 R&D의 어떤 GDP 비중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세계 탑입니다. 예. 뭐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주요국 OECD 평균하고 주요국하고 보셔도 뭐 저희가 가장 높고, 이스라엘이 저희보다 바로 조금 낮은 수준, 뭐 미국, 뭐 일본 이런 나라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투자 규모로는 6위입니다. 물론 이제 투자 규모 순위 6위가 낮은 순위는 아닌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투자 규모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R&D가 미국의 17%, 중국의 20%, 일본의 45%. 사실은 이게 R&D 부분이 규모의 경제가 성립이 되거든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할 수 있는 분야도 많고 연구의 질도 높아지고 깊이도 깊어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생태적인 한계, 예,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 대비 각국의 오른쪽 그림은 이제 그 비율을 나타낸 거고요. 전체 공공 R&D와 민간 R&D는 대략 보면 뭐 그 시기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한 전체 R&D의 한 4분의 1 정도 공공이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이클 보시면은 이 검은 게 이제 공공 R&D가 우리나라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 경기 사이클에 역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2009년이나 아니면 2000년, 2001년 같은 경우는 한국 경제가 좀 좋지 않았거든요. 2000년, 2001년 같은 경우는 IT 버블이 좀 붕괴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2008년 그때는 이제 아시다시피 서프라임 사태 때문에 이거는 역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민간 부분이 R&D 투자를 사실 좀 줄이거든요. 그렇다면 공공 쪽에서 늘려서 어떤 R&D가 이렇게 평화를 스무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거는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은데 근데 2015년, 16년은 이제 한번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 나쁜데 어떨지는 아무튼 요거는 역할을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정부 R&D 예산, 그리고 우리 총예산. 정부 R&D라는 거는 이제 총예산에 포함되는 건데, 사실은 그 이전 기간까지 저희가 이제 트레이스를 해보려다가 이제 기획재정부 데이터를 안 줘서 2008년 이후만 해봤는데, R&D 예산 증가율은 항상 왼쪽 그림에 총예산 증가율보다 높았습니다. 이 말은 R&D, 정부가 생각하기에 R&D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예, 총예산 평균 증가율이 높았다는 건. 근데 2016년에 들어서는 총예산 증가율이 2.9%였는데 R&D는 1.1%입니다. 오른쪽 그림이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하거든요. 2015년까지는 총 예산에서 R&D 부분 예산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오르다가 2016년에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정부에서 볼 때 더 이상 공공 R&D 쪽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분야별 예산은 뭐 설명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요건 이제 민간 R&D인데요. 잠깐 설명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민간 R&D는 대기업이 주도합니다. 예. 마지막 비율을 보시면 대기업 비율이 77.5%거든요. 전체 민간 R&D에. 요것만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공 R&D의 성과에 제가 캡션 마크를 딱 때렸는데요. 이건 정부가 발표하는 최근에 미래부에서 보도자료에서 이제 발표한 것들을 쭉 인용한 겁니다. 그 발표대로라면 상당히 희망적이에요. 예, SCI 논문 수가 많이 늘었고요. 피인용 횟수도 많이 늘었고, 요건 설명을 제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적 성과 그렇고, 기술적 성과도 국내 특허가 많이 늘었어요. 그죠? 그리고 해외 등록도 많이 늘었고. 경제적 성과는 사실은 경제적 성과를 따질 때 이 사업화 체결 건수라든가 기술료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기술료 징수 건수 왼쪽 그림에 많이 늘었고요. 사업화되는 부분 체결 건수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설명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공공 R&D의 문제점을 한번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는 겁니다. 실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솔직히. 다만 이제 바깥에 통계로 본다면 자, 투자액은 많이 늘었습니다. 1998년에 단위가 조 원이군요. 그죠? 뭐 많이 늘었는데 2014. 근데 과제 수를 보시면 과제 수도 많이 늘었어요. 예. 1998년에 13,000개. 2014년에 54,000개. 야, 53,000개.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5만 개. 2015년, 16년까지 하면 6만 개 가까이 될 것 같은데 6만 개를 어떻게 다 관리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 연구 수행하는 사람들 말고. 과연 이제 이게 관리라는 건 이제 국가라니까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6만 개나 되는 사업 과제를 과연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혹시나 이렇게 과제 수가 급증한 게 물론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신산업이 등장하고 어떤 과학기술계에 새롭게 부상하는 이슈가 등장하고 이래서 늘 수도 있는데 그거 외에 혹시 기존 연구 분야에 대한 히스테리시스 그냥 타성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또한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녹색 경제, 창조 경제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어떤 잦은 과학기술 정책의 변화 때문에 과제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
두 번째는 과제 수가 더 빠르게 늘다 보니까요. 이거는 이제 그 총 R&D를 과제 수로 나눴을 때 사업 과제 한 과제당 평균의 어떤 공공 R&D 투입되는 그런 추세를 나타냅니다. 2011년을 피크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뭐 3.49에서 3.04로 떨어진 게 급격하게 떨어진 거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명목 기준보다는 실질 기준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자동차 한 대 값과 지금의 자동차 한 대 값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기준 이거는 실제로 그 연구자들이 과제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준다는 거거든요. 과거보다. 최근에 들어서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과제 수가 증가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과제 수가 증가하는 부분에 5천만 원 미만 과제 수 파란 부분인데 그쪽이 이제 물론 이제 최근 데이터는 제가 입수를 못해서 그쪽이 많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아까 규모의 경제 말씀하셨는데 공공 R&D도 사업 단위가 좀 커야지 뭔가 나중에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과연 5천만 원 미만 과제면 거의 인건비 정도일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고 오른쪽은 그냥 흥미삼아 넣어 본 겁니다. 실제 이제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국가과학기술연구에 나온 통계가 있어서 뭐 기계연구원 같은 경우는 평균 1인당 과제 수가 1년에 8건이고 어떤 분은 32건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예. 과연 그게 가능한지. 예. 공공 R&D 관리의 문제가 감사원에서 2013년에 내놓은 책이 있는데 국가 R&D 감사백서. 일단은 기획조정 단계와 선정 평가 단계 그리고 연구비 집행 관리 단계 쪽에서의 어떤 감사원의 의견을 역시 뭐 감사원의 시각이니까요. 기획조정 단계에서 눈에 뜨는 건 그겁니다. 아까 얼핏 제가 말씀드렸는데 히스테리시스를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라는 경향이 강하다. 예. 모험 정신보다는. 선정평가 단계에서는 사업 참여 제안을 받은 자들과 지속적으로 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정성의 문제. 그리고 연구자 평가 부담이 과도하다. 아까 뭐 그 국책 출연연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리고 연구비 부당 집행 문제. 뭐 이건 사실은 뭐 언론에서 가끔 나오는데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일부 연구자들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R&D 수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의 어떤 얘기는 이제 성과에 대한 압박감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R&D 수준 문제는 참 이거는 저는 과학기술계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떤 남을 비방하는 이러고 싶진 않은데 아무튼 그 미래부나 아니면 KDI 쪽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가지고 좀 인용을 한다면 최근에 아까 그 SCI 논문 수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가장 최근 게 여기서는 2009년, 2013년에 불과하지만 보시면 많이 늘었어요. 여기도 이 데이터로도 4.09에서 1인당 피인용 횟수가 4.3나 4.5 늘었는데 순위를 보시면 32위입니다. 32위 수준은 슬로베니아, 태국, 중국 요 정도입니다. 선진국 쪽은 아니고 늘었지만 밑에서 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KDI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국가별 고피인용 논문수 이거는 공공 R&D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전체 R&D인데. 고피인용 논문수라는 거는 이제 논문 그 인용이 많이 된 논문들을 쭉 순서로 놨을 때 상위 1%만 한번 따져봤을 때 한국이 미국이나 독일, 오히려 중국 이런 데보다도 많이 좀 줄죠. 이건 사실은 어떤 그 경제 규모라든가 연구자의 수라든가 이런 것도 뭐 연관성이 있지만 아무튼 한국의 어떤 논문이라는 게 그렇게 좋게 평가는 받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논문보다는 이제 기술 쪽, 그 다음에 특허 쪽 얘기인데요. 왼쪽 보시면, 정부 R&D 그 특허청에서 이제 나온 통계인데, 특허 성과가 포함된 기술 이전 계약의 건당 금액 구간별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을 기준으로만 보면 1,0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45.9%. 그 다음에 1억 원 미만이 90%. 특허의 어떤 수준 문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좀 고가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R&D 사업의 미래에서 나는 자료인데 미국 등록 특허 중에 피인용 횟수가 0인 비율 미국에 특허를 했는데 아무도 인용을 안 해요. 그 쓸모없는 기술이죠. 이게 물론 뭐 연도에 따라 좀 많이 차이는 있는데 2012년 가장 최근 데이터 보면 83.7%가 아무도 인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거 수준의 문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건 이제 출연연의 미활용코 국가과학기술연구의 자료인데요. 보시면 이제 휴먼율이 뭐랄까 전체 한 70% 정도, 그죠? 특허는 돼 있는데 국내에서도 아무도 활용을 안 한다. 예. 세 번째는 이제 시장 수요와의 괴리입니다. 이 두 그림은 왼쪽은 이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보유 건수고요. 오른쪽은 기술 이전 건수인데, 기술 이전 건수 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죠. 근데 보유 건수하고 단위를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하죠. 보유 건수는 10만 단위가 되는데 이쪽은 8천 단위. 대충 이거 갖고 국가과학기술 심의 자료를 갖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 2012년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 심의회는 미활용 기술이 한 15.4만 건. 2014년 걸로 제가 한번 추정을 해보면 27만 건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21만 건은 아무도 쓰지 않는다. 평가가 됩니다. 사업화인데요. 제가 사업화의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공공 R&D로부터 발생하는 기술이 어떻게 사업화가 되고 있고 그게 정말 사업화인지 단순히 그걸 가지고 컴퍼니만 만드는 게 사업화인지 아무튼 모르겠는데 왼쪽 그림은 이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사업화 성공률 한국, 영국, 미국, 일본 나타내고 있는데 요 데이터는 사실은 제가 보고서를 내고 많이 좀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예. 모 부처에서.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좀 약간 그런데 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영국, 미국, 일본보다 우리가 사업화 성공률이 높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른쪽은 사업화 체결 건수가 2012년을 기점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이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공공 R&D의 성과를 내라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논문 쓰고 이러다가 갑자기 뭐 돈이 돼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분위기가 많이 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생각인데 이건 정부 정책의 어떤 평가 체계가 틀려지면서 혹시 사업화가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닌가? 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좀 근데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그건 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도 쓰지 않을 기술을 억지로 사업화하면 나중에 유지 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 처음에 공공 R&D의 기능을 말씀드릴 때 첫 번째가 시장 실패고요. 두 번째가 민간 R&D를 유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보는 공공 R&D는 민간 R&D를 유인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간 R&D를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공공 R&D가 확대되면 민간 R&D가 오히려 주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은 왼쪽에 좀 설명을 해놨고요. 이게 아마 대부분 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쪽에서 뭐 이런 구축 효과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오른쪽 그림은 국민 계정에 이제 하느니 그 GDP의 구성 요소를 나타내는 소비, 투자, 뭐 순수출일 때 투자는 고정 투자와 무형 투자로 들어가는데 과거에는 통계 이름이 무형 투자였는데 요새는 이제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입니다. 이게 아마 대체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R&D 쪽이에요. 그걸 이제 한국은행에서 민간하고 정부로 나눠서 발표를 하는데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이후에 정부 공공 R&D와 그다음 민간 공공 R&D가 역으로 갑니다.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민간이 여력이 없으니까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정부가 그거를 보완하는, 그래서 역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요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문제입니다.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은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왼쪽 그림의 중견기업은 사실은 2012년까지는 통계가 없다가 2013년부터 있어서 통계를 넣었는데 요지는 뭐냐 하면 정부의 공공 R&D 예산은 중소기업 위주입니다. 이 논리는 그래요. 아까 그 시장 실패의 보완이라는 게 특히 이제 중소기업 쪽에 해당되는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중소기업 R&D 정책뿐만 아니고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사실은 중소기업 쪽입니다. 경제 민주화죠. 예. 이게 정말 맞느냐? 물론 이제 제가 대기업에 속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생각이 좀 틀립니다. 대기업에 지원을 많이 해주라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정부 돈이 들어가서 만약에 R&D 활동을 수행한다면 잘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주라는 거죠. 예. 이게 대기업이 아니어도 돼요. 예.
이게 수혜적인 어떤 복지 정책은 아닌가? 저는 한번 그런 의문을 던져봅니다. 자원부분의 비효율성 문제, 요거는 이제 아까 중소기업 지원형 정부 R&D 효과에 좀 비판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그걸 한번 뭐 참고를 하시거나 요 내용을 살짝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제가 이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과연 이제 밖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공공 R&D 정책 방향은 어떨까? 우선은 이제 공공 R&D 외부 환경의 변화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림은 이제 경제의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인데요.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숫자가 예를 들어 뭐 71년에서 75년에 11.6이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해당되는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70년대 초반만 해도 저희가 뭐 지금 중국 잘 나갈 때하고 비슷했죠. 그게 뚝뚝뚝 떨어집니다. 외환위기 96년, 2000년에 5%대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 4.7, 3.9, 최근에 3.2까지 떨어졌습니다. 2016년부터는 많은 연구기관들이 이제 2%대로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잠재 성장률을 우리가 요소를 분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맨 위에 빨간 분홍색이 이제 TFP고요. 파란색이 자본 투입이고 맨 아래쪽에 보라색이 노동인데 TFP라는 거는 총요소 생산성이라서 경제학에서는 일종의 기술 혁신 부분을 얘기합니다. 다만 이제 좀 논란의 여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잔창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단지 기술 혁신만 들어가는 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TFP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술을 얘기합니다. 2001년과 5년에 그 기간 동안에 잠재 성장률이 4.7%였는데 최근에 잠재 성장률이 3.2%, 약 10년 동안 얼마가 떨어졌나요? 1.5%포인트가 떨어졌죠. 근데 그걸 주도한 부분이 TFP입니다. TFP가 1.0%포인트가 떨어지면서, 즉 아까 잠재 성장률 떨어진 부분 10년 동안에 1.5 떨어졌는데 거기에 3분의 1을 TFP가 잡아먹었습니다. 물론 이제 자본도 좀 떨어졌고요. 뭐 노동도 좀 떨어졌는데 이게 좀 단적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는가. 물론 이 분석이 연구자에 따라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이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과연 그렇다면 이 그림을 딱 국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나라 R&D는 성장률 떨어질 동안 뭐 했나? 경제가 나빠지는데. 그럼 R&D 중에 공공 R&D는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한번 의문을 던지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자, 요거는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추정한 시나리오별 잠재 성장률 전망인데요. 기본 시나리오 보시면 아까 이제 최근에가 3.2였다고 했는데 이제 2%대로 쭉쭉쭉 떨어집니다. 비관적일 때는 1%까지 30년에. 성장률 2%와 3%의 의미는 큽니다. 선진국들이 보통 한 2% 내외 정도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보다 국민 소득이 훨씬 높은 미국, 그다음 유럽 쪽에 좀 잘 나가는 국가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뭐 명칭으로는 OECD 회원국이고 선진국이지만 아직은 선진국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했는데 성장률 자체는 선진국 성장률로 간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은 원래 높아요. 높다가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큰 문제라는 거죠. 선진국으로 진입하지도 못했는데 성장 속도는 지금 뭐라 그럴까요? 조로와 노쇠화가 된 선진국의 성장률을 따라간다. 상당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산업 부분의 얘기입니다. 한중독일의 저희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과학기술경쟁 종합지수라는. 근데 뭐 이런 거는 많이 있어요. 연구기관에 따라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 연구원에 나온 거를 좀 인용을 하면 저희가 뭐 일본, 독일보다 낮고요. 중국보다도 떨어지는 걸로. 예. 요거는 뭐 논란의 여진이 있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많이들 언급하죠. 기술무역수지. 미국, 일본, 독일은 항상 흑자인데 우리는 왜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느냐. 뭐 미래에서 최근에 적자 폭이 좀 줄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적자는 적자죠. 예. 기술 경쟁력 우리가 과연 가지고 있을까? 예. 요거는 소재 부품 쪽에 저희가 이제 HS 코드 세부 단위, 가장 마지막 단위까지 해서 우리가 품목별로 한 몇천 개 되는 거를 가지고 소재 부품 쪽에서
기술 우위와 가격 우위 한번 비중을 한번 해봤어요. 보시면은 이제 빨간 부분이 가격 우위고요. 파란색 부분이 이제 비중이죠. 전체 소재 부품 수출 중에서 기술 우위인데 기술 우위 품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술 때문에 수출되는 소재 부품 비중이죠. 2000년에 11%, 2001년에 25% 많이 올랐는데 보시면 여전히 가격 우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소재 부품 하면은 기술 경쟁력이 핵심인데 그 소재 부품 품목군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가격으로 경쟁하고 있다. 산업 경쟁력 이 부분은 사실은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한국이 샌드위치에 꼈다. 예, 중국의 가격 경쟁력 그리고 선진국의 기술 품질 경쟁력, 한국의 어떤 제조업 제품의 그 샌드위치를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또 뒤집어졌습니다. 환율 시장이 크게 변동하면서 선진국의 가격 경쟁력, 중국의 기술 경쟁력, 그 역샌드위치라고 하는데 아무튼 껴 있습니다. 껴 있는데 저는 껴 있는 거에 그 가장 큰 원인을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 왼쪽 그림은 이제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이라는 건데 이건 산업연관표로 가지고 저희가 95년부터 2011년까지 이제 구해볼 수 있습니다. 산업연관표가 아니고 WIOD라 그래서 세계 산업연관표죠. 우리나라 게 아니고. 그에 보시면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이라는 거는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수출을 만약에 1,000억 달러어치를 했을 때 그게 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중간재 그리고 기술 이런 걸 해외에서 만약에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면 그 나라들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출 산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수출 산업의 후방 연관 산업들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2011년 기준 수출 부가가치 수출률은 44.7%입니다. 1,000억 달러를 생산하면 국내에 남는 거는 약 절반 정도. 그리고 한 절반이 바깥으로 나오고. 근데 중국은 바깥으로 나가는 게 한 23%, 독일은 30%, 일본 18%, 미국이 한 20%. 이게 저는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실 게 왼쪽 그림에서 중국입니다. 중국 보시면 빨간색인데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부가가치 유출률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 생각에는 중국이 사실 이때부터 중간재 국산화 정책을 엄청나게 빠르게 추진했어요. 기술 자주화 뭐 이런 정책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도 엄청나게 했고 그게 이제 효과를 보고 있지 않는가,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공공 R&D 외부 환경 쪽에서 정말 크리티컬하다라는 게 생각하는 게 저는 이겁니다. 왼쪽에 우리나라 재정수지 GDP 비율인데요. 2000년대에도 뭐 적자 폭은 있었지만 마이너스 1%포인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로 갔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9년 거치면서 이제 많이 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몇백 프로 하는데 사실은 이거가 자체가 이제 정부의 모든 그 사업의 지출을 줄이는 압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수지는 언젠가는 이걸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런 모습이 저는 올해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총예산 증가율이 올해께 2.9%인데 R&D가 1.1%. 제일 우선순위 쪽이 문화, 보건복지, 노동 이런 쪽입니다. 관심이 이제 국민들의 관심. R&D는 성과가 단기간에 포착이 될 수 없고 어떤 국민들의 삶을 R&D가 많이 투자됐다고 해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공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보건복지 노동 같은 경우는 즉각 효과가 나죠. 국민들의 관심이 이제 R&D를 좀 밑으로 가는 게 이런 것이 이제 정부 이번에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게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올해만의 추세는 아닐 것 같고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예, 보건복지 노동이라든가 이런 쪽이 계속 늘고 R&D, 뭐 SOC 이런 국가의 어떤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부분 이런 부분은 후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을 참고로 보여드렸고요. 요거는 좀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여론의 어떤 시각 문제거든요. 언론들을 보면 사실 어떤 정부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일부를 가지고 과대 포장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실제 연구들 어떤 감사원의 자료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좀 그럴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왼쪽은 만약에 우리 공공 R&D를 국민 1인당으로 나눠봤을 때 계속 올라갑니다. 재원 부담액이. 근데 실질로 보면 최근에 좀 줄었고요. 금액이 작아 보이는데 계산을 해보면 1인당으로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 감사원의 자료를 보면 뭐 여러 그 공공 R&D 쪽에 성과 관리부터 기획 조정 단계까지 뭐 이런 지적 건수가 있는데 주로 연구비 집행입니다. 연구비 돈을 쓸 때 이런 쪽에 감사원의 어떤 지적 건수가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시하는 공공 R&D의 정책 방향은 그러니까 제가 제시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R&D의 자율성 보장입니다. 저는 이제 사업화, 평가, 성과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저는 더 공공 R&D의 성과가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공공 R&D라는 거는 연구자의 태도, 그다음 사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좌우한다고 보는데 두 번째는 외부성입니다. 공공 R&D 쪽이 너무 폐쇄적이지 않았는가, 개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첫 번째, 공공 R&D 본연의 임무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실패의 보완. 예. 최근에 이제 기초 연구 비중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응용 개발보다는 뭐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낭비적 요인이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공공 R&D 어떤 컨트롤 타워를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앞에 뭐 현황에 설명 안 드렸지만 너무나 많은 부처가 이제 공공 R&D를 관리하고 있어서 이게 과연 효율적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된 연구 주제는 버려야 되지 않을까? 예, 나눠먹기식의 공공 R&D 재원 배분은 좀 특히 우리나라 같이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는 그거는 상당히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많은 연구 결과들을 읽어보면 외국의 공공 R&D 관리 시스템을 많이 언급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언급하는데 사실 시스템 바꾼다고 저는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차라리 우리나라에 맞는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나라만의 공공 R&D 관리 시스템 뭐 이런 것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개방성인데요. 이거는 뭐 외국 해외 연구자, 외국 기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공공 R&D에 많은 모든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성이 높은 사업 같은 경우는 다수의 어떤 연구팀을 선정을 해서 여기서 한번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근데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이런 걸 확대해보는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브라 패러독스 기술 거래소 많이 들어요. 언론에서. 예. 어떤 부분에서 정부가 대책 마련했는데 그게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이런 쪽에 개입을 할 때는 우리가 부작용을 한번 세심히 정책적 부작용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 R&D 따로 민간 R&D 따로입니다. 사실 민간에서 보는 거. 정말 그거 공공과 민간이 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예,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정 노력입니다.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부 사업이 이제는 어떤 도덕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가 걸리면 바로 그 사업을 접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들 특히 여론 언론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연구자들도 모든 정부 사업은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요. 한마디만 하면 공공 R&D 문제점은 많지만 민간에서 보는 공공 R&D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잠재 성장률 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산업들이 궁지에 몰리고 해결책은 R&D밖에 없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거는 다들 의견에 일치를 합니다. 그 R&D를 이제 주도하고 있는 공공 R&D가 좀 더 좀 효율적이고 좀 생산적이고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바람직한 그런 정부 사업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 박사님께서 공공 R&D의 의미부터 좀 분석을 이해하시고 전 사실 올드 스쿨이라 아주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의과대학에 그러니까 정말 평범한 대학 교수고 대학 교수로서 R&D를 수행하면서 대학 교수 그러니까 교육하고 연결된 신발을 신고서 공공 R&D를 얘기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는 거죠. 근데 공공 R&D라는 게 정말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 파급 효과라고 생각해요. 그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면서 파급 효과가 큰 것을 지원하는 게 가장 맞아요. 그럼 과연 파급 효과가 가장 큰 게 뭐냐?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건 지식이에요. knowledge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파급 효과가 제일 큰 게 knowledge라는 그 기본적인 생각은 좀 전반적으로 이 분야에서 생각하지 않지 않나 하고 걱정되는 면이죠. 근데 어찌됐든 좀 현재 그 공공 R&D 외부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공공 R&D 규모도 상당히 증가를 했죠.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기초가 늘고 있다 그랬는데 그 안에 내막을 보면 그 기초가 늘고 있는 게 대형 사업도 많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면 러닝 코스트가 들어가는 대형 시설도 거기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아무튼 대부분이 그런 그러니까는 껍데기는 기초라고 쓰고 있지만 역시 지식을 만드는 개인 과제나 이런 거는 상당히 미미하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초 응용이라고 돼 있는데 기초에서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나눠서 가져가느냐. 왜 기초와 응용을 다시 구분하자고 얘기하냐면 나라가 규모가 작은 나라이면 나라일수록 탑다운보다는 바텀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령 스웨덴, 오스트리아, 유럽에 잘 사는 나라는 바텀업은 한 7, 80% 되는데 탑다운 20, 30%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저희 나라 19조 중에서 정말 개인 기초 과제, 그러니까 중견이 됐던 신진이 됐던 정말 개인이 자유롭게 토픽을 정해서 할 수 있는 지원하는 연구비는 8천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러면 왜 문제가 되냐면 첫 번째 사이언티스트는 누구나 다 자기의 질문이 있어요. 자기의 질문을 가지고 평생 이거를 퀘스천을 물어야 될 텐데 대형 과제가 많고 돈이 사방에 큰 돈을 따라다니다 보면 매일 색깡통을 따는 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연구 산물이 아주 하이엔드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허접한 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치고 나갈 거는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적으니까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를 보면 물론 스카이는 틀려요. 그러나 우리가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롭게 스카이만 가지고 할 일은 아니에요. 모든 전쟁에서 사단장만 똑똑해서 이기는 전쟁은 없어요. 결국은 보병싸움이에요. 그러면 각각 어떤 사람이 시원치 않더라도 그 사람을 80%까지는 트레이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70, 80%까지는. 근데 그런 거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일반 대학 교수 중에 과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4명당 1명 꼴이에요. 4대1 내지 5대1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뭘 기대하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삼성전자나 좋은 회사들이 대학 졸업생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too bad이죠. 왜?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교육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대학 교수 서너 명이 놀고 있는 이공대 대학 교수 밑에 있는 애들은 뭘 배우냐는 거예요. 가령 BT를 예를 들면 BT 이제 벤처들이 요즘에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죠.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애들이 무슨 플로레센스 그러니까 형광 물질이 6개월 지나서는 없어진다 이런 것도 몰라. 하다가 계속 그게 다 그 코스트가 누구의 코스트냐는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제 주장은 계속 해온 거 내가 국가심에서 얘기해서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정말 일본같이 모든 국립대학 교수는 은퇴하는 날까지 3천만 원이 됐든 5천만 원이 됐든 연구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수돗물이 쫄쫄쫄쫄 나오면 적어도 플래닝을 할 수가 있어요.
연구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큰 돈이 한꺼번에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썰물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플래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사단장을 똑똑한 사람을 길러서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생각해야 될 거는 일반 대학의 학생 교육하고 연결되어 있는 인력 양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바텀업 과제를 정말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우리나라 경제가 얘기하는 건 무슨 산업 하는데 정말 스투피드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만드는 매니팩처링은 사람이 필요 없는 쪽으로 가요. 그러면 그 나머지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 그거 비즈니스도 knowledge based 비즈니스가 결국은 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knowledge 축적하는 거를 키라고 자꾸 리마인드 하면서 이 R&D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산업이 발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knowledge based 비즈니스는 굉장히 조그맣다고요. 그러나 여러 군데 끼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정부에 계속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데 그 많은 대형 과제 제 연구자로서 말씀드리는데 남의 우산 쓰고 있으면 편하네요. 왜? PI가 잘 나가는 사람 밑에 내가 우산 쓰고 9년을 가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돼서는 생계형 R&D 연구자를 만드는 거지 결코 이노베이션 내가 이거를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그 동기부여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또 그 대부분 엔지니어링하고 이런 데 많이 축적되고 있는데 최근 제가 그러니까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에서는 상공부를 없애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상공부 안에 있던 표준연이나 항공 우주 뭐 이런 그러니까 항공 해양 연구소 같은 거를 다 다른 데로 옮기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지금 구조조정하지 않고 내년 예산을 심의하지 못한다. 그래서 국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NSF에 6개 디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priority funding은 바이올로지, 그다음에 computing and informational science, 그다음에 math하고 physical science고 나머지는 다 세컨드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first에 같이 있는 거는 과학 교육이거든요. 저도 동감해요. 저희 나라가 외국 거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수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외국의 이런 자료를 본다는 건 결국 크리티컬 매스가 많은 나라에서 어떻게 무브를 하느냐를 보고 참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왜냐하면 그거를 참고를 해야지만이 저희가 어디에 프라이어리타이즈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가령 모든 국립대 대학 교수를 은퇴하는 날까지 연구비를 준다 그러면 그 분야는 무엇이 돼야 될 것인지 first priority를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second 그다음에 money가 available 할 때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5천만 원씩 10,000명을 줘요 5천억이고 그런데 그 많은 돈이 19조가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퀘스천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건 정말 정부가 그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공공 R&D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국가 출연연이죠. 근데 저는 출연연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부가 철학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연 출연연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라는 철학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키스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이다. 더 이상 산업의 발전에 정부 연구소가 필요 없는 시점까지 왔을 때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 연구소를 어떤 철학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근데 유럽을 보면 결국 그런 거 뭐 컨설팅에서 그 리포트 나온 거 읽어보면 다 뭐라 그러냐면 결국 가서 하도 테크놀로지 체인지가 빠르니까 커팅 에지 테크놀로지를 모르고는 정책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거랑 같이 간다. 뭐 이렇게. 근데 어쨌든 정부가 그 철학을 우선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거기에 맞는 엑스큐션 플랜이 1, 2, 3가 나와서 생계형 연구자를 만들지 않고 굉장히 아깝게 생각해야 돼요. 그 인력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을 박사를 만들고 그만큼 트레이닝을 시키려면 그게 다 자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훨씬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그렇게 서포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마중물 역할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양성 뭐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R&D가 전 GDP 0.06% 전 세계 1위, 2위예요. 저희 나라가. 스페인하고 저희하고 0.05, 0.06%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다음 세 번째만 해도 0.03%예요. 근데 도대체 그걸 뭘 하는 거냐는 거죠. 아까 저도 그거는 주원 박사님하고 동감해요. 그게 진짜 맞는 건지. 그러니까 결국
탑다운보다 바텀업을 늘려갔을 때 knowledge based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활성화되게 되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거를 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또 관리의 문제점도 얘기했고 이랬는데 사실 솔직한 얘기로 저희 나라 이 탑다운 과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내일 모레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too good to be true. 그러니까 그 안에 디테일을 다 모르면서 그걸 기획하는 사람이 몇 가지만 하이라이트해서 그걸로 기획을 하는 거죠. 근데 크리티컬 매스가 적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볼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까도 여러 사람이 평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 기술을 서포트하는 에코시스템이 같이 연결이 돼야지 그의 프로덕트가 나오는 거지. 아무리 기술 하나가 탑이라도 특허가 좋더라도 그걸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그게 굉장히 그 높은 지식을 요구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종류의 크리티컬 매스가 저희가 많지 않은데 여기서 계속 평가가 잘못됐다 해봤자 그게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 저의 생각은 뭐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무대책이 대책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저희 나라는 모든 게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 특징이 개인 플레이를 좋아하고 우선 그 다음에 허풍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연구비에서 밥도 먹어야 되고 전 개인적으로 그거를 모든 밥 먹는 거를 잘랐으면 좋겠어요. 허가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미국이나 일본은 어린 반푼도 없어요. EU도 정말 전철 타지 못하는 시간은 밤 11시 이후 새벽 7시 전밖에 안 되는 이런데 저희는 굉장히 느긋한데 저도 연구원을 데리고 있지만 학생을 데리고 밥을 안 먹이면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밥은 따라와야 돼요. 월급을 많이 주고 자기 돈에서 밥을 사 먹는 걸로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연구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비리가 나오는 것도 그게 연결돼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문제겠죠. 그렇지만 그러니까는 그렇게 모든 거를 아주 크리티컬하게 볼 수 있는 다양한 각도에서 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벌려놓은 그 분야에 대비 비즈니스화 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학교에 있으면서 답답한 거는 산학협력단인데 그건 산학방해단이에요. 왜? 전문적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는 어려워요. 공부는 남이 하는데 따라하면 어느 날 되지만 돈 버는 거는 어려워요. 정말 공부가 제일 쉽고 그다음 기술 배우는 게 쉽고 그다음에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는 구랭이가 100마리들 앉아서 서양 사람들하고 싸우려면 산학협력단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서울 지역에 탑을 한 몇 개 주고 거기다 연결하든가 해서 뭔가 비즈니스가 되게 돼야지. 저도 IP를 갖고 있는데 이거 분명히 중국 가면 비즈니스가 되는데 그런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아 하고 모든 비즈니스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건 절대 30% 이상이 안 돼요. 그 다음은 마케팅에 어떻게 포장을 하고 누구랑 연계를 하고 근데 그런 거를 해주는 기관도 너무나 인펀시에 있기 때문에 어린애들 같이 아주 유치하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는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그 대형 과제가 많다 보니까 재정 경직에 대해서 새로운 분야에 돈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 미국 NIH 같은 거 보면 그 프란시스 콜린스가 그 밑에 27개 기관의 모든 예산을 해마다 2~3%씩 잘라서 새 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싫어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파워를 가진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갑자기 뭐를 해야 되는데 그 재정도 없는 이런 대형 과제가 이렇게 많은 거는 정말 미래를 우려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각각 사이언티스트가 자기만의 문제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우선 돼야지만이 거기에 연관된 우리나라의 인력 양성도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다양한 걸 하다 보면 치고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이거를 정말 너무 정부에서 이 분야가 뜨니까 이거를 억지로 만들고 이렇게 가는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 말씀 하신 대로 현장에서 사업화 현장에서 뛰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공 R&D의 후방 쪽에서 시장의 반응이라든지 시장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듣게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사실 공공 R&D의 변화라고 하는 주제가 데자뷰 느낌을 받습니다. 매 정부 바뀔 때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나오는 테마 중에 하나가 공공 R&D 변화입니다. 그것이 현 정부라든지 현 경제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로는 현 정부 들어 창조경제라는 타이틀로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고용 창출과 경제적 효과에 기여하는 쪽으로의 목표가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공공 R&D도 결국은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전체적인 제 말씀드리는 테마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경제 효과라 함은 그 결과물에 대한 그 최적화, 그다음에 상용화, 선순환 뭐 이런 개념에서의 공공 R&D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데자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솝우화에 그런 게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타면 왜 젊은 놈이 타고 아버지가 끌고 가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탔더니 저 어른 타고 왜 애를 끌게 가고 하느냐. 결국은 당나귀를 들고 갔습니다. 지금 너무 그 바깥의 얘기, 해외의 사례 이런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그 공공 R&D가 한국형 R&D의 길을 찾지 못하고 너무 그 갈짓자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는 공공 R&D의 변화는 주어진 리소스를 최적화해서 효율화시키는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 메모한 내용 근거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이솝우화와 비슷한 얘기인데요. 아까 잠깐 간담회 할 때 나온 얘기 중에 노벨상을 심사할 시즌 되면 그런 얘기합니다. 왜 한국은 노벨상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그 얘기 또 잠깐 한두 달 지나가면 왜 우리는 고용 창출이 안 되고 기술이 사업화가 안 되느냐. 어차피 제가 볼 때 R&D의 방향이 노벨상 쪽 겨냥하는 것과 시장이 요구하는 쪽의 그 R&D를 동시에 다 택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러면 남들은 뭐 노벨상 몇십 개씩 하도 좋은데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에 맞게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R&D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애트리 기술을 전문적으로 사업하는 기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애트리의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애트리가 거의 매년 6천억 이상의 그 R&D 예산을 집행합니다. 근데 돌아오는 수익이 200억 좀 넘거나 조금 많으면 300억 언더 이 정도의 수익이 돌아옵니다. 공교롭게 그 미래부 초대 장관 하신 최문기 장관님이 애트리 원장님까지 하신 분인데 그 부임하시고 얼마 안 되셔서 애트리 실부장급들 200명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격려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갔죠. 근데 그 스피치의 첫 서두가 삼성전자에 6천억을 줬다고 하면 1년에 300억 벌고 얼굴 들고 다니겠느냐. 너희들 전부 보따리 싸야 된다. 공공 R&D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을 편하게 해주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할 일이지 지금처럼 안이한 데서로 R&D를 해서는 옛날 과거의 CDMA 같은 영화로운 기술, 국민이 진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언제 개발할 수 있겠느냐. 아주 신랄한 그 비판을 40분 정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때 저도 결국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저성장 시대로 갈수록 주어진 리소스를 최적화시키는 것이 공공 R&D라고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 R&D 투여 재원이 선순환이 되는 것이 전제가 될 타이밍이 이미 지나갔다. 이 부분을 상당히 열심히 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그 지금 그 기술 이전 건수라고 해서 그 취급되는 건수들을 보면 투여된 R&D 예산이 만약에 10억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공동 개발한 기업에게 기술이 이전될 때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10% 정도의 밸류로 이전이 됩니다. 1억 정도, 중견기업이 2억, 대기업은 4억 이런 정도의 가치로 이전이 되는 게 통상 관례입니다. 근데 이러한 숫자 자체도 그 예산을 10억을 썼는데 그걸 뭐 중소기업에 1억으로 이전을 시켰다. 그럼 9억은 어디에 가 있냐는 거죠. 연구원 머릿속 또는 파일 속 논문의 특허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최근에 그 바람직한 사례가 하나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 기업 중에 1호 연구소 기업인 콜마 D&H라는 기업이 설립이 된 지 13년 만에 상장이 돼서 회사의 기업 가치가 1조 3천억까지 갔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효과 중에 가장 고무적인 효과는 이 과제에 참여했던 원자력 연구원 연구원들이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개인이 100억 상당 되는 그 인센티브를 받은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는 것이 두 가지죠. 지금처럼 패턴을 기술 이전으로 해서 뭐 마치 서비스 기관처럼 공공기관이니까 뭐 국민을 위해서 싼 값에 이런 자리에 앉아갈 것이냐.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어차피 그 이전하는 비용을 크게 못 받을 바에는 그리고 리스크를 받을 바에는 자본으로 참여를 하자. 그 이전받는 기업의 에쿼티 형태, 지분을 받아서 들어가면 그 지분이 그 기술이 성공을 했을 때 돌아오는 가치는 훨씬 높은 가치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꼭 제가 이 방법을 제안하는 건 이 방법이 맞다 틀리다의 차원이 아니라 좀 뭔가 획기적이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깰 수 있는 그 강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의 효과는 우리나라는 그 신바람 문화가 있고 뭐가 잘 된다 하면은 그쪽으로 집중되는 효과가 아주 유난히 뛰어난 국가인데 이렇게 연구원이 100억을 한 번에 그 수익을 거뒀다라는 소문은 신문에 내지 않고 홍보할 필요도 없이 이 사실 하나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큽니다. 대부분의 연구원도 세컨 콜마 B&H, 서드 콜마 B&H를 위해서 R&D의 목표가 설정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커머셜라이즈를 염두에 둔 R&D가 시행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R&D 제한된 R&D 투여 재원을 선순환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러한 그 사업화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기술 사업화를 하는 그 에트리 홀딩스를 비롯한 그 지주 회사들도 좀 더 대형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공공 R&D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민간 R&D는 R&D가 끝나면 바로 R&BD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시제품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시장에 출시가 되죠. 근데 공공 R&D는 랩상의 R&D로 끝납니다, 일단. 그러면 민간에서 그 이양을 받아도 R&BD를 어차피 해야 하고 또 그 부분이 굉장히 언설튼하죠. 근데 그 부분 재정에 대한 그 재무적인 지원이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VC를 오래 했지만 VC 대부분 제품이 나오는 상태에서 투자하게 되지 R&BD 상태에 투자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논리인데 이 R&D 결과물을 최적화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마무리 작업의 R&BD에 대한 그 개념도 넓은, 좀 폭넓은 확장된 의미로 R&D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고객이 관심을 가지고 그 구입할 만한 제품을 제품화된 기술, 관심을 끌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공공 R&D가 앞으로 변화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근데 이런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몇 개 안 되는 기술 지주 회사들이 좀 더 기능이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 그 기능 활성화 중에는 기술을 발굴하고 사업자를 발굴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 R&D에 들어갈 재원을 받아서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재원 부분에 대한 부분도 배려가 돼야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칭화대를 1년 반 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칭화대 홀딩스와 에트리 홀딩스가 MOU를 맺는 작업에서 칭화대 홀딩스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되었는데 저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칭화대는 칭화대에서 나오는 기술들을 사업하는 전문기관의 규모가 칭화대 홀딩스가 투자한 그 포트폴리오의 자산 규모가 15조입니다. 15조. 우리는 얼마냐? 에트리 홀딩스 200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왜 칭화대 홀딩스가 15조가 넘는 재원을 가진 데가 왜 우리 같은 200억 가진 데하고 MOU를 맺을까? 그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 5G 기술에 대해서 공동 개발을 하자라는 제안을 우리 에트리 원장과 제가 같이 나갔었는데 그쪽 칭화대 원장이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철저하게 상업화 쪽이거든요. 규모가 작아도 뭔가 챙겨서 뺏을 게 있으면 접근을 하게 되고 아무리 커도 의미가 없다 하면 접근 안 하는 거죠.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라고 보기에는 보다 더 자본주의적으로 그 무장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면에서 굉장히 부럽고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제 그 이슈는 글로벌 부분입니다. 그래서 5G 기술에 대한 공동 개발에 대한 제안을 버벌리 구두상으로 듣고 제가 미래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에다가
애트리와 청와대의 공동 합작법인을 만들고 그 합작법인의 비즈니스 내용을 5G 공동 개발로 합시다. 미래부의 반응 문서로 주지 않습니다. 구두로 주는 반응은 국가 핵심 기술의 유출이다. 아니 그냥 기술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지분을 받고 공동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내에서 하면 재원도 제한이 있고 인력도 제한이 있고 무엇보다 표준화하는 표준 기술로 채택되는 부분에서도 어차피 사용자의 규모가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15억이라는 인구가 있고 시장이 있고 기술이 있고 재원이 있는 중국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뭐 사업적인 얘기 타당성에 대한 얘기가 아닌 기술 유출 부분 국정원이 아니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뭐 이런 주제로 막혀버리는. 그래서 그 뭐 5G 전 사실 그쪽 뭐 기술 유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정의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뭐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가리고 그러면서도 뭐 수익은 거두고 이럴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는 안고 그 리스크를 안으면서도 보다 큰 걸 얻을 수 있다면 그 리스크를 넘어서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그 중국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느끼기에는 벌써 제가 갔다 온 지가 1년 반 전인데 이제 더 이상 중국이 5G 얘기를 저희한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선은 벌써 중국이 저희를 추월을 했고 반도체조차도 이제 곧 추월을 당할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딘가 제휴를 해서 큰 시장을 진출한다고 해도 그 기회가 얼마나 남았으며 몇 개나 할 수 있는가가 거의 이제 뭐 세월호 침몰처럼 골든타임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제가 말씀드린 계속 일관된 테마는 기존 패러다임을 극복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글로벌 R&D 개념이 진지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주제는 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초 원천 기술과 상용화 기술에 관련된 그 평가 내지는 수행 방안을 좀 나누어 볼 필요가 있겠다. 기초 원천 기술은 그 주제 발표하신 주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의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같은 것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정책적인 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겠으나 상용화 쪽은 철저하게 상용화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쪽으로 해서 국민이 피부로 국책연구소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그 애트리 분들을 본의 아니게 자주 만나게 됩니다. R&D 하는 분들을.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주로 기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그 다음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제가 표현한 것 중에 의미 있는 실패는 인정해줘야 한다. 근데 사실 진짜 걱정은 의미 없는 성공입니다. 의미 없는 성공은 결국은 그거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복지비로 국가 정책 자금이 지급된 겁니다. 사업화도 안 될 것이면서 또 국민이 그 수혜를 보지도 못하는 거면서 2년, 3년 동안 연구원이 급여받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것. 이거 그래서 아까 27만 개 기술 그 중에 지금 장롱 속에 있는 게 21만 개 기술. 그 21만 개 기술이 제가 제 식으로 표현한다면 의미 없는 성공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의미 있는 실패가 중요하지 의미 없는 성공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이 의미 없는 성공은 뭐 어떤 그 부작용을 수반하느냐 하면 뭐 어떤 IP나 뭐 이렇게 권리화 돼 있겠죠. 그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IP를 유지하는 유지 비용. 그것은 추가적인 부담을 정부에게 안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 평가 얘기 나오고 뭐 너무 프로젝트 수가 많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거를 이분화하자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기초 원천 기술은 철저하게 지금의 기존의 평가 방법대로 논문 또는 뭐 특허 이런 것으로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상용화 쪽은 다 필요 없고 논문도 필요 없고 실제로 사업화가 돼서 그것이 그 숫자로 돌아오는 실적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기존의 틀을 깨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변하지 않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꼭 R&D뿐만이 아니라 저는 정부 과제에 그 R&D 자금 투자할 당시에 우리 투자 기업을 위해서 유치하려고 많은 과제 신청을 합니다만 중간에 감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감사가 나오면은 지금 말씀한 의미 있는 실패 이건 전혀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는 성공 오케이. 이런 제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평가와 감사 제도가 그렇게 존재하는 한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깰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영영 없어지고 마는 것이 아닌가. 특히 R&D는 이 결과물이 이 그 파괴력, 포텐셜이 얼마나 큰지는 상당 기간 지나서 판명이 되는 것인데 그게 그냥 보고서 하나 또는 논문 하나 가지고 그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하는 얘기를 하는 이 자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과연 그러면 우리가 공공 R&D를 바꿀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면에서 좀 아쉬운 바가 많습니다. 그 다음은 이것도 조금 그 R&D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불편한 말씀일 수 있는데 그 R&D 지금 그 에트리가 전체 종업원이 정규직 비정규직해서 한 2,200명 됩니다. 저는 가장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매년 2,200명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상식적이라면 1,800명은 과제를 땄고 400명은 과제가 안 돼서 유휴 인력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또 반대로 어떨 때는 2,200명 인력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막 아웃소싱도 하고 뭐 이렇게 공동 과제도 하고 이래서 돼야 되는데 항상 2,200명이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고 정상적으로 무슨 과제인가를 합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보는 시각체가 그때 뭐 투자자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완전히 정책 자금이 연구원들을 위한 복지입니다. 복지. 고용 보장돼 있고 그리고 과제 뭐 대충 써서 내면은 그냥 돈 나와서 급여 받아가고 뭐 이러한 체제에서 어떻게 획기적인 R&D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 그 제가 끝으로 제안 드리는 바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그 우리 국책연구원이 보유한 정도의 인력을 절대적으로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처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유유 인력을 냉정하게 유유 인력이라고 판단이 된 사람들은 그런 기업에 파견을 장기적으로 내보내서 R&D 랩에서의 그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그것을 마무리해 주는 것도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애프터 서비스 개념으로서의 그 추가적인 R&D 지원 내지는 기술 지원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 최근에 이제 미래부에서 또 얘기하는 것 중에는 은퇴과학자 활용 부분도 지금 뭐 저희한테 주문이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 정년이 61세라 하지만 뭐 61세에 일을 그만두기에 너무 아깝죠. 그동안 쌓아온 사회 경험, 기술 경험.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사실 우리 홀딩스가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R&D라고 하는 그 좁은 의미 속 내용 속에서 방법을 바꾸거나 뭐 아니면 뭐 시스템 바꾼다고 해서 될 문제냐. 궁극적으로 기술의 개발이라는 건 뭐 기초가 됐건 뭐 상용화 기술이 됐건 궁극적으로는 그 커스터머 또는 국민 이런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으로 와야 되는 게 R&D의 궁극적인 결과물인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전방에 대한 얘기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후방에 막상 결과물로 그 평가받을 부분들이 너무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끝으로 그 이렇게 R&D가 갈팡질팡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정부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 정책이 바뀌는 부분도 무시 못할 그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심지어 한때는 정통부까지 없앴으니까요. 그리고 또 부랴부랴 미래부를 만들었는데 미래부 저 자주 찾아갑니다만 아니 정부가 또 바뀌면 미래부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R&D가 일관성이 있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뭐 중장기 로드맵이라는 게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좀 많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앞에 뭐 발표자부터 지금까지 다 비슷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예비타학성 조사를 단연간 수행하면서 정부 R&D 사업, 국가 R&D 사업에 대해서 사전 평가를 많이 시행을 했는데 제가 보면서 느꼈던 바를 근거로 해서 저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뭐 국가 R&D 사업이 기본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예비타학성 조사를 하면서 이게 사업의 충실도, 뭐 완성도가 좋다 나쁘다, 뭐 기획이 좋다 나쁘다 그거를 떠나서 왜 이런 R&D 사업을 이제 와서 정부가 이렇게 중구난 방식으로 해서 하겠다고 이게 제안을 하는가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왜 그랬을까라는 이제 문제 의식을 보다 보니까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창조형 R&D 체제로의 전환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뭐 키스텝 들어왔던 2006년에도 제가 안건에도 이런 내용을 썼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직도 경제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R&D를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개발 연구의 비중이 아직도 50% 수준입니다. 그거는 2002년이랑 뭐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경제 개발을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는 민간이 해야 될 일을 정부가 이제 주도해서 추진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와 민간의 R&D가 중복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예전에는 그 주로 이제 그 몇 개의 부처가 하다가 지금 거의 모든 부처가 R&D를 하고 지자체가 이제 R&D를 수주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단기 성과를 자꾸 강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에 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문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그 신성장 동력 정책을 이제 내는데 그 정책의 일관성이 별로 그렇게 있지를 않다 보니까는 뭐 결국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신성장 동력 정책입니다. 그 사업을 발굴해서. 근데 그거를 정권 한 5년 하고서는 뭐 그게 뭐 발굴이 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어떤 사업이라는 게 뭐 10년, 20년 투자해야 예전에 우리 조선 반도체 그거 길게 투자해서 지금 우리 주력 사업이 돼 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시장 창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거기도 또 제가 이제 예타를 하면서 사업을 많이 보다 보니까는 시장보다 한 발 늦은 R&D 사업을 가져옵니다. 뭐 CES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구글에서 뭐를 뭐 했다, 뭐 이러면은 그때 이제 막 R&D 사업이 막 뜹니다. 근데 어떤 거는 국내 대기업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사업을 착수했다라고 신문에 나왔는데 그거를 R&D 사업으로 갖고 오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최근에 잘 보시다시피 뭐 알파고,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이거 뭐 최근에 나온 얘기 아니거든요. 10년, 20년 전부터 나온 건데 지금 와서 이제 뭐 좀 된다 싶으니까 나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금방 따라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거는 정부가 중장기적인, 중기도 아니고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R&D 예산 포트폴리오라든지 로드맵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왜 이런 포트폴리오가 없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뭐 정권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힘있게 끌어나갈 거버넌스가 뭐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계속 뭐 정권에 따라서 우리나라 계속 뭐 부처도 바뀌고 국가위에서 뭐 이렇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버넌스를 좀 국권이 세워놓고 중장기적인 로드맵, 포트폴리오 그걸 민간이 같이 세우고 그 다음에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장기는 10년도 아니고요, 20년, 30년까지 바라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추격형이 아닌 불확실성을 고려한 미래 선도형 기술 개발을 정부는 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그 뭐 지금 정부에서는 19대 미래 성장 동력인데 여기 보면은 어떤 거는 되게 커요. 그 지능형 로봇 이렇게 했는데 어떤 거는 또 초임계 CO2 발전 뭐 이렇게 되게 작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고 크고 이게 크기나 규모가 다른 원인은 이게 아이템들이 범위나 이게 수준이 다른 것들이 이런 불균형성이 있는 거는 시장 추격형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그거를 아이템을 잡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렇게 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자꾸 이제 뭐 표를 의식해서 그러는지 자꾸 국민들한테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번 정부에서는 뭘 했습니다. 정부에서 투자해서 3년 만에 뭘 했습니다. 라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정부는 주연이 아닌 조력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는 그 임기 내에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생각에 민간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해야 될 단기 사업화 영역까지 뭐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1년 이내에 성과가 나올 R&D 사업을 발굴을 하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거는 민간이 해놓은 일에 정부가 조금 돈 투자해서 무임수차하겠다는 그런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최근 이번 정권 들어서는 모든 연구개발 사업을 고용과 뭐 사업화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기초 원천 연구 사업인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도록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주연으로서 전면에 나서려고 할 게 아니라 조력자로서 기반 조성이랑 혁신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키다리 아저씨 노릇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뭐 정부는 정부의 공공 사이드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하고 시장제 단기 시장제를 그 개발하는 그런 R&D 사업, 그다음에 기술 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가급적이면은 대폭 축소를 해야지 않는가 싶고요. 지금 이제 예전과 상황이 다르게 민간의 역량은 상당히 높아졌고 우리 산업도 고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구글이나 이런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진정한 혁신은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민간에서 나오고 뭐 이미 개혁이나 그 변화의 주도권은 민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는 반면에 또 정부는 민간에 비해서 정보도 늦고 또 전략도 경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간 내 그 시장의 역독성을 정부가 좀 믿고 혁신 시스템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진국의 초입에 들어선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얘기하면서 과학기술 아직도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과학기술의 수준을 국격으로 인식하고 정부 정책도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